오선민 쌤이 신간을 자주자주 발표하시는데 이번에는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를 보고 이렇게 두꺼운 장장 지금 거의 500페이지에 가까운 책을 쓰실 정도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엄청난 성덕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딱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를 두세 편 정도밖에 안 보긴 했는데 그래도 이 책을 읽고 그 영화를 다시 보니까 이래서 미야자키 하야오 하는구나 라는 거를 드디어 이제 올해 좀 알게 된 사람이라서 선민쌤의 이런 책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민쌤한테 뭔가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해서 이런 책을 쓰실 생각을 하신 게 혹시 어떤 영화를 보고부터 그렇게 되셨나요? 좋아했습니다. 왠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쓸 수 있을 것 같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를 딱히 제가 영화를 잘 보지 않습니다. 깜깜한 데 들어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섭고 숨 막히고 또 밝은 조명들 아래 책 읽는 게 좋지, 저 바쁜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장 큰 거는 무기력이 가끔씩 올라온다. 저에게 기력이 떨어진다. 이런 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가 이제 하여튼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이 감독님 영화는 다 봤는데 중간에서 시작해도 끝까지 가고 보고 또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또 다 보고 나면은 왠지 내가 나쁜 사람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 느낌에 대해서 써보고 싶었습니다. 써보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인류학 공부를 하면은 거기 이제 무문자 사회의 신화 중에 생각지도 못한 개구리, 뱀, 돼지 이런 거 이제 너무 많이 읽고, 그래서 어딘가 감독님이 저랑은 좀 다른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건데, 그 작거나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왠지 많이 가지시는 것도 같고, 되게 막연한 느낌에서 감독님 영화를 다시 보고 씩씩함이랄까, 이런 거를 연구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요. 책을 쓰게 된 거는 감독님이 마지막 작품이 온다더라는 소식을 듣고, 이거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원래 계획은 책까지는 나오게 될 줄 몰랐지만 11번째 작품인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곧 나온다. 그래서 10개월 남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제 순서대로 작품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첫 번째 목표는 그 영화를, 그 공백이 10년이거든요. 그 앞 작품이랑 10년 동안 감독님이 어떻게 변하셨을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여전히 씩씩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등등 막연했는데요. 이 순서대로 한 작품 한 작품을 보다가 그 활력, 씩씩함,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정리해보고 싶고, 그래서 극장에 10월에 개봉하기 전에 그 활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친구들이랑 세미나도 해가지고 그날 이제 극장에 가서 그 무비 토크를 용산 CGV에서 했는데요. 그때 영화관에 이제 처음 갔습니다. 그 전에는 짤 보고 이거 보고 했는데, 영화를 보는데 이제 제가 고대에서 얼마나 바뀌셨는지도 있고, 앞에 10작품을 이건 어떻게 저건 어떻게 온갖 궁리를 짠 저의 그 공책이 이만큼 있고, 그걸 이제 끼고 그 조치원에 아무도 없는 극장에 가가지고 봤는데, 첫 작품에 바로 이거야. 이제 혼자 울고 감독님 이러는데, 그 처음 봤을 때 졸았어요. 아무튼 극장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활력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활력이란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감독님 작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글쓰기라든지 책에 대한 것이라든지, 가장 중요하게는 좀 엉뚱한 결론을 배우게 됐는데요. 그게 디테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북토크를 많이 해보지 않았고 2번을 해봤는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 포뇨 타일 센 거, 포뇨네 집 부엌에 타일 개수 센 거라든가 여러 가지 디테일에 그렇게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도 받았는데요. 그래서 씩씩함과 활력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디테일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볼 때 가장 이렇게
놀란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걸 감독님이 너무 즐겨 많이 그리신다. 저 다 쓸데없다. 왜냐면은 주인공은 가마지 할아범이 아니고, 그 다음에 메이나 사츠키가 주인공이지 그 집 앞에 쓰레기 바켓스 아니고. 근데 그런데 너무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리셔서 시간이나 돈을 저런 데 다 잡아먹고 왜 하는데 그 아주 미세한 데까지 마음이 미치는 그 안목이 감독님 자신이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고, 그리고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하지 않다는 걸 감독님이 계속 이렇게 느껴가시는 과정에서 작품들이 탄생해서 쓸데없어 보이는데 그거는 네가 관심이 없어서고, 그 다음에 나랑 무관해 보이는데 그건 네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서지, 대상에게는 그 쓸데없음이 있지 않아 라는 그 큰 세계관 속에서 주인공들을 움직이게 했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봐도 무관한 건 없어, 쓸데없는 건 없어를 이렇게 이제 그 감상자가 체화하게 되면 초라한 뭐 저라든지 아니면 비루해 보이는 뭐 저의 이런 일들이 그렇다고 이제 다 유의미해서 이런 건 아니고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가 어떤 맥락에서 되게 귀한 일일 수도 있어. 이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깨닫게 된 과정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마지막 작품에서도 확인하게 되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의 그 작은 것의 소중함이랄까, 무관한 것은 없다라는 그 세계관을 뭐 되게 뭐 어떨까요? 오만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글을 쓰게 되면은 이 글을 읽으시는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였습니다. 활기는 관계에서 나오고, 관계는 내가 대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에 있고, 그 시선만으로도 우리는 같이 있다고. 그런 소박하지만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일이어서요. 그거를 나누려고 이제 책을 썼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제 이것도 좀 돼가지고 다시 보려다가 벼락을 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 막 이러고 그래? 뭐 이러고 이제 읽긴 했는데요. 제가 어제 그냥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 중에, 아니면 다시 감독님에게 찾아가서 다시 묻고 싶은 것은,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소개시키고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그 영화 감독이 작품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궁금하시죠? 네. 저 정말 궁금합니다. 저 진짜 궁금한데 안 주무시나 이런 생각도 드시고, 뭐가 궁금하십니까? 여기 이제 제가 압축 버전으로, 이거 제가 일본어 못하기 때문에 이 다 제가 제 머릿속에서 나온 그럴 것이다 이거고, 그 다음에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에 대한 연구서가 일본어로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국내에 뭐 없어가지고 오로지 제가 아트북이라고 감독님 그 스케치북이 있어요. 스케치북을, 책을 읽으면 우리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림책을 100번 읽고, 그림책을 100번 읽고, 이제 이 책이 저의 유일한 참고 문헌은 그림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감독님이 스케치하신 거를 보고 아마 이렇게 작업하시지 않을까 추론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이 이제 출발은, 예를 들면은, 어떤 작품 가장 좋아하십니까? 키키. 아하, 네. 제가 준비한 것은 딴 건데. 그럼 키키로 하죠. 키키는 이런 문제의식이랄까? 뭐 이런 게 있으셨대요. 갑자기 세상에 홀로 된 기분을 느낀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거는 도시 걸즈의 어떤, 그러니까 도시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뭘 하게 될 때가 온다, 우리는. 그럴 때 공포와 두려움과 난감함이 압도한다. 근데 이게 세상이 요새는 어떻게 되는 세상인지, 그럴 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독을 어떻게 부여잡을 것인가가 모티프가 키키입니다. 키키의 딜리버리 서비스. 배민 아닙니까, 배민? 그런데 그 영화 자체로 할 얘기 진짜 많은데요. 그 영화를 개봉하기 위해서, 그게 일본에 가면 그 진짜 딜리버리 회사예요. 택배 회사 로고. 스폰도 받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재미있는 뒷담화가 있고요. 이건 덕후들이 또 이러는 건데, 그러면
자, 그렇게 한번 인생을 자기 힘으로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 갖는 그 마음의 무게를 그리고 싶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세이를 써볼까요? 이거 어디서 시작합니까? 어디서 시작해요, 이거를? 우리는 책을 읽고 이제 글을 많이 쓰는 작업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작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감독님은 그냥 어떤 고독을 그리고 싶다예요. 자, 그러면 그 작업을 하려면 그때부터 감독님은 그리십니다. 엄청나게 그리십니다. 새 구간을 그리십니다. 배경. 그럼 이제 키키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다른 거 떠오르셔도 되는데요. 뭐 거기는 시골이 나온다. 방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방이 2층에 있어야 될 것 같다. 아니다. 다락방이 좋다. 그 방에 화장실을 붙이는 게 적당한가? 이거를 답 없이 계속 그리십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그려서 이 고독이 놓일 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그릴까요? 알게 됩니다. 그리는 자는. 딱 여기가 멈출 때를 아신대요. 아신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사건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에 앞서서 캐릭터를 좀 만드십니다. 고독을, 그러니까 메인 캐릭터 제작이 되게 중요하죠. 소녀가 좋겠어. 나이가 이게 좋겠어. 직업이 마녀가 좋겠어.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이거를 또 계속 그리십니다. 아마 엄청난 양의 스케치북이 있고 그 쓰레기 저한테 주시면 제가 껴안고 잘 건데 그다 아무튼 그런 슬픔이 있고요. 그 쓰레기 내 거 막 이런데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그리십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바로 그럴 수밖에 없는 세계가 떠오르신대요.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게 저의 포인트는 많이 그린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글쓰기에 응용할 수 있을까도 제가 실험해보고 있습니다. 알아서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쓰면 알게 된다 버전입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몰라도 돼. 알아서 써야 되면 힘들잖아요. 언제까지, 이거 비밀이에요. 아무튼 제가 알아서 쓰는 거는 못해. 쓰면서 알게 되기를 기다려. 이건데 계속 그리세요. 엄청나게 그리세요. 그러면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그게 그 붓으로 이렇게 달려가다가 그거를 제가 분석해보면 어떤 그 인류의 무의식이랄까? 거기 이렇게 이제 다이빙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거, 근원적 고독, 그러니까 사춘기 소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린 누구나 홀로 돼. 나눌 수 없는 짐이 있어라는 그 근원적 고독에 대한 이해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느끼는 그 사람의 세계의 풍경들이 점점 이렇게 정합성을 가지게 되나 봐요. 그게 키키를 누가 봐도 그 공감력이 되게 높은 만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재밌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가진 고독이랄까 아니면 특히 되게 고독한 만화 영화라고 생각해요. 모든 작품이 혼자 있는 씬을 어떻게 그리시는지도 이렇게 많이 봤는데 기가 막히죠. 여러분 실현을 당했다, 에세이가 망했다 이러면 집에 가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에세이 직전에 내가 그런 뒷모습을 이제 애로 이렇게 구현하시는데요. 제가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독님한테 그리는 행위는 뭐 거창하게 말하자면 보편적 진실인데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고독, 외로움, 번민, 그 다음에 사랑, 이해, 그 다음에 어떤 뭐 인정 욕망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그리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세계가 정합적으로 되어 가면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세계 있잖아요. 그건 원래 있었던 세계가 됩니다. 토토로 보고 아무도 이상하다는 얘기를 안 했대요. 정말 그럴 법하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봉제인형계의 황제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봉제인형계의 신이 태어났어요. 우리는 지금 봉제인형계의 신, 이게 감독님 머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얘가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만화지인데 그래도 약간 뭐 가까움, 이 친근함을 느끼는 건 어떤 보편적인 이미지에 도달하신 거예요. 그러면 토토로가 있는 모든 세계가 마땅한 세계가 돼요. 놀랍죠?
그래서 감독님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다 버전 바꾼 건데요. 토토로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발견하신 거죠. 원래 있던 애인 거예요. 고양이 버스? 걔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걔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 집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제가 말씀을 잘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잘 안 돼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정서나 감정이랄까, 아니면은 어떤 세계의 독특한 풍경 같은 거, 보이는 것만 있지 않은 어떤 진실된 풍경 같은 거에 감독님은 계속 그 다다르고 싶어 하시고, 그걸 그리는 과정에서 직관적으로 가져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냐? 제가 그린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타고났다. 이게 이제 우리를. 감독님은 10대 때부터 타고났다. 근데 타고났는데도 반복해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가 책에도 꼭 강조해, 반복해서 그린다. 그러니까 같은 걸 여러 번 그린다. 그 다음에 많이 그린다. 같은 걸 여러 번 그리는데 다른 것도 그만큼 그린다. 계속 그린다. 그러니까 그리는 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저한테는 건방지지만 쓰는 것밖에 없다. 한 줄이라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진실에 다다랐는데, 감독님한테는 연필이고 우리한테는 펜이고. 그래서 되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되게 큰 용기를 얻습니다. 몰라도 된다. 쓰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도달할 진실이 있다. 그런 큰 용기를 준 작품이기도 한데, 일단 타고난다. 그 다음에 엄청 한다인데, 보통은 여기서 넘어지죠. 타고난 자들이. 그래서 이제 엄청 한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감독님 머리인데 문제는 혼자 못 그리세요. 이게 이제 만화이기 때문에 일단 스토리보드를 그리시고 나면은 그 감독님 만화 스타일 가지고도 공부할 게 되게 많았습니다. 감독님이 직선으로 그림 안 그리세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해. 그러면 그거를 보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을 마감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 색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색도 지브리는 컬러를 발명하거든요. 색 자체를 이제 매번 영화마다 톤을 맞추는 거예요. 빨간색. 그러면 감독님이 하는 모든 거에 감독님이 그 세계를 다 창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얼개가 되면 나머지 세 분은 다른 사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명도를 하는 건데, 감독 머리에서 나온 어떤 보편적 진실에 그 스텝 전부가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정말 스튜디오 견학하고 싶은데 저까지 게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냥 그 근처에 향기라도. 그런데 그 모든 스텝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감독님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 같지만 그건 보편적 진실이기 때문에 시키는 거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정말로 토토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스태프들이 그들도 보고 싶은 거예요. 색이나 그림 속에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완성해 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막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작품은 한 달에 1분 만든다 그랬어요. 하하하, 한 달에 1분이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시죠? 감독님도 많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이 색깔 저 색깔 맞는 거야 저런 거야 이걸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붙이는데 다 하면 1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은 감동적이냐면은 뭔가 왜 좋은 기분이 드냐면 그 1분이 우린 모르잖아요. 근데 그 1분이 그 제가 모르는 거지 그 영화 안에 다 들어가요. 그 세계를 보고 싶고 외로운 키키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걸 이해하는 자들이 키키를 통해서 자기를 보고 싶은 욕망이랑 다 들어가가지고 그 1분 안에 그 모든 어떤 보이지 않지만 있을 법한 세계를 찾아가는 과정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 과정이 그 관객에게도 감동을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정리한 포인트입니다. 이 감독님이 만드는 영화는 어떤 것도 감동적인데요. 감독님이 보편적 진실, 우리의 진실, 그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죠. 나 고독해인데요. 화장실 가고 싶어. 줄이 길면 고독해 이런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 앞에서의 고독이랑 시험 떨어져서 에세이 못 써서의 고독이랑 어떤 지점에서는 같고 그 고독할 수밖에 없는 세계에 대한 어떤 이해하려는 노력 그런 게 이제 그 스태프 전체에 이렇게 힘이 다 합쳐져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걸 보면 고독하다는 얘기를 해도
타인의 정서나 타인의 삶, 있을 법한 세계를 내가 깊이 들여다봤기 때문에 내 삶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도 저런 적이 있어. 이게 나이브한 말이기도 하지만 나도 에세이가 안 돼서 뒤집어져 누워 있었던 적이 있잖아는 중요한 거죠, 나한테. 그래서 그런 공명을 갖게 되면 제가 너무 모호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린 뭐 영화를 좋아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감독님의 디테일은 그 모든 존재들이 가진 고독, 외로움, 여러 정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주세요. 키키 말고 선생님께서 원래 준비하셨다는 게 센가 치히로입니다. 센가 치히로의 영화에서 원래 준비한 것은 원래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도 그러시죠. 이렇게 아이디어 있고 몇 개 좀 써보다가 글이 되면 이걸 꿰야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딱 꿰줄 수 있게 했던 것이 가마지 하라범의 작업장이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순서도 깰 수 있었고 한데요. 그 가마지 할아버지의 작업장을 보면 피다만 담배, 그 책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읽다 말다 책이 이제 뚱뚱해져서 이렇게 있고 깨진 컵, 이 많은 것이 가마지라는 한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하구나. 그게 쓰레기를 아니다. 그게 가마지라는 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 말해주는 거에서 그 장면이 되게 감동적이고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 특히 제가 좋다고 할까 뒤통수 맞은 부분이 온천이 몇 층인지 아십니까? 온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감독님한테 이게 설계도 있습니다. 온천장 설계도가 없는 유일한 작품이 포뇨입니다. 지금 전체 11편의 작품을 약간 얘를 기준으로 삼으면 뭐 요 세 개가 묶이고 얘를 기준으로 저 세 개가 묶이는데 설계도 있냐 없냐 기준으로는 포뇨가 설계도가 없습니다. 설계도가 없다는 거는 감독님이 가진 그 세 개가 정합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뭐 인물의 가마지 하라범의 그 많은 발을 계산했을 때 책이 저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다 하시더라고요. 미치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감독님이 되게 현실적이세요. 그런 데서 가오나시라는 뜬금없는 인물이 갑자기 나와요. 가오나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감독님이 이렇게 세계가 느낌이 오시죠? 점점 더 디테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센가 치히로가. 왠지 거긴 그게 있을 법하고 이러니까 작업 시간이 늘어나고 인건비 딸리고 이래가지고 그 프로듀서가 이제 끊어야 될 것 같다고. 더 지금 세부 채우다가 영화가 안 끝내. 그래서 갑자기 그래 가오나시 같은 게 있을 법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작업으로 보면 뒤에서 몇 구간에서 출연하면 걔가 모든 스토리를 잡아먹어가지고 영화 빨리 끝나고 주인공이 가오나시가 됐잖아요. 원래 하쿠인데. 네.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저도 네. 제가 사회 본다는 걸 잠시 잊고 있었는데 네, 아무데나 가요. 그래서 우리.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생님도 무기력한 때가 있었다고 하셨고 뭐 작품 속에서 뭐 하울도 그렇고 뭐 키키도 그렇고 되게 젊은 친구들이 되게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무기력 속에서 그 애니미즘이라는 그게 어떻게 해서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건지 그 미야자키 하야오에서 작품에서 애니미즘을 그렇게 발견하신 그런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는 제 친구들이 많이 계셔서 좋네요. 아닌가 보네요. 아닌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를 이렇게 이제 가까이 아니면 친하지 않더라도 오래 보시면 저의 뭐 성정이랄까 이런 거를 더 많이 아실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매우 텐션이 높고 그리고 이제 활력이 이렇게 강한 편인데 저도 급격히 다운될 때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붙들다가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뭐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론에 우리는 쉽게 박혀요. 목표를 보고 가기 때문에 활력이 생기거든요. 제 경우에. 근데 그 목적 때문에 그 활력이 이렇게 이제 꺾이는 거예요. 저는 해서 뭐하지라든지 뭐 한 거야 이럴 걸 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제 경우에는 올라왔습니다. 무기력하다는 거는 기력이 있는 자들이 갖게 되는 어떤 이명 같기도 하다고 뭐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저를 보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감독님한테도 그런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무기력이 올라오거나 사실 키키가 사랑을 담뿍 받잖아요. 잘 보면 지가 뭘 하면 될 줄 알죠. 그 세상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집안에서 예쁜 거지. 그러니까 되게 냉정하신 거예요, 감독님은. 키키라는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도 딜리버리 서비스 하고 있어요. 뭐 공주가 되거나 마력을 찾는 그냥 하던 일 좀 하고 있어요. 뭐야, 그렇게 고독한데 결과가 하던 일 조금 하는 거야? 네입니다. 뭐랄까 이게 뭐 그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무기력과 활력은 쌍생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키는 자기가 뭘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한 점이 없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무기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저한테 중요한 거는 그렇다 쳐. 해법은 뭐야? 이렇게 무기력할 때 해법은 뭐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은 저에게 거의 스포츠카를 몬다 할까요? 이게 그때 참 좋았는데 지금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그 고속도로 달리는 기분입니다. 잘 썼다 못 썼다를 떠나가지고 대단히 그러니까 작품의 흡입력이 되게 강해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정말로 이렇게 공명을 하게 되면은 문장이 나올 수가 있구나.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런 그 간증이랄까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그 무기력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감독님 작품을 여쭤봤어요. 감독님은 그러면 무기력하신 적이 없나요?를 포함해가지고 감독님 대단하시죠. 무기력하신 적이 진짜 없나 싶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연구를 할 때 공백기가 언제야? 라든지 작품 안에서 힘 떨어진 게 언제 이런 걸 이제 찾아보면 되는데요. 감독님이 무기력하다고 할 때 떠오르시죠? 조금 쓰십니다. 예를 들면은 마나 나우시카의 무기력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나 나우시카에. 그게 나우시카가 지구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모두가 자기를 메시아로 봐요. 그럴 때 한 7권인가? 여기 약간 네가 했던 모든 거 남이 다 한 거고 너는 지구를 구해서 거기 쭉 가라앉는 장면 그런 데에서 그림으로 치면 딱 이 사인이에요. 뒤돌아서서 이렇게 아시죠? 뒤로 쳐져 있는 거예요. 늘어져 가지고 떡처럼. 그러니까 장판에 붙은 떡처럼. 그런 장면을 쓰시는구나 하면 그거 어딨냐 했을 때 키키에 있고 비슷한 걸로 마지막 작품에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럼 해결법은 뭐냐면 이게 제가 일상이란 키워드를 붙잡게 된 건데요. 밥하고 빨래하고 별거 없다고 싶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목적론은 대단히 관념적인 거고 그거는 이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상을 어떤 조건에서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를 감독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사람은 먹어야 된다, 자야 된다, 놀아야 된다, 뭐 걸어야 된다. 그거 말고 도대체 인간을 정의하는 게 뭐야? 그 조건이 다 충족돼야 꿈도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특히 늘어져 있을 때 다음 장면으로 뭐가 오냐라든지 그 다음에 늘어져 있는 애를 격려할 때 누가 등장하는지를 보니까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뭐 할머니들이 와서 그 토토로 같으면은 이게 그 무기력한 장면이 나옵니다. 토토로에는 엄마가 죽을 그 무시무시한 만화 영화 아닙니까? 아주 평범한 일상인데 계속 깔고 있어요. 엄마가 죽을지도 몰라. 감당할 수가 없는 테마를 넣어가지고 이런 애들이 얘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메이 엄마가 죽든지 말든지. 토토로가 메이 엄마 찾아주지 않아요. 토토로가 사츠키가 언니고 메이가 동생이죠. 메이를 잃어버려서 사츠키가 하다 안 돼가지고 도와주세요 해도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 고양이 버스 보고 대신 가라고 한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관심 두는 존재가 이렇게 착해 보이고 푸근하지만 삶과 죽는 거는 그냥 일어날 법한 일이라서 뭐 울고 웃고 늘 이러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밥하고 빨래하는데 그 메이가 엄마가 죽어. 이제 엄마가 오늘은 외출을 하실 거야. 계획이 많아. 같이 뭐 밥 먹고 잘 때 까르르 웃을 건데 엄마가 못 오시면 이 자매가 무너져가지고 애들이 그 집안에 진짜 이제 늘어져 있어요. 너무 이해가 되시죠? 그 한 걸음도 못 걷는 순간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땅이 꺼지는 순간이 없지 않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그리면 할머니가 와서 이렇게 기다려줄게. 빨래나 개자. 빨래를 개면 그럼 이 무기력이 치유된다는 거야?
이유는 감독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그림을 그려주신 건, 그러니까 이제 그 관객이 푸는 건데요. 우리는 그냥 되게 물질적 조건, 살고 먹고 나누는 조건이라는 걸 이해하고, 먹어야 산다는 걸 이해하고, 자야 돼요. 꿈은 안 자고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걸 이해를 하면은 내가 가진 이상이 그 일상에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안에 있다는 게 파악이 되면, 아, 그런 꿈을 꿨었지. 엄만 있으면 참 좋겠지. 이렇지만 안 계실 수도 있지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저한테는 되게 울림이 커서 저도 자주 이렇게 이제 엎어져서 구르죠. 아, 이런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이러면 이제 휘청할 때 요새 이제 그런 주간입니다. 제가 약간 그 센치하고 지금 무기력 주간이에요. 무기력 주간이에요. 무기력 주간인데 감독님이 밥하래. 정말 밥하기 싫은데요. 이번 주는 특히 배민의 유혹을 거슬러 정말 쌀을 씻고 있습니다. 뭐랄까 그런 내가 쌀을 씻어야 되는 존재를 잊지 않고 꿈을 가져간다는 것, 이런 게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 작품으로 그 일상과 무기, 그러니까 저한테는 일상이 밥을 먹어야 된다, 자야 된다. 요거 하나 더 있는 것이 떠들어야 된다가 생가치로의 행방불명이고, 마지막 작품에 뜬금없이 읽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감독님의 일상론, 그러니까 꿈을 가져가는 방법론입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먹어야 산다는 거를. 그 옵션을 지금 갑자기 마지막 작품에 먹는 것도 좋은데 읽어야 돼 이거를 넣으셔가지고 전체 일상론에, 그러니까 앞에 10작품은 먹는 게 1번입니다. 먹는 게 1번. 이 11번째 작품에 먹는 것보다 읽는 게 중요하다고 하셔가지고 먹는 장면 많이 안 쓰시는 영화죠. 11번째 작품이. 잼하고 빵 먹지 않습니까? 잼하고 빵 언제부터 나온다? 2번째부터 나오는데, 아, 이게 이제 덕후들이 이제 배틀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부터 있어, 뭐, 이런데. 첫 번째 작품 나우시카는 매우 관념적인 작품입니다. 이상이 높아요. 이렇게 제가 쓰는 방법 느껴지시죠? 이상 옆에 먹고 싸는 장면을 넣으면 이건 되게 안정적 구도예요. 주인공이 실패하고 뭐가 일이 잘 안 돼도 꿈은 그런 거야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관람객이 괜찮아, 좋아 이렇게 이제 가는 거. 감독님도 매우 안정적인 조건에서 이 두 개를 그냥 같이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작품 나우시카 뭐 먹냐면은 그 알약 먹고 돌아다니잖아요. 열매 먹고 돌아다녀요. 그게 한 작품이에요. 거기 먹는 장면이 안 나온다. 라퓨타에 나오는 파지는 그 가방 안에 계란 후라이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비약하신 거예요. 후라이가 있다는 거는, 그리고 그 가방에 사과 있고 사탕이 있어요. 파지는 가초 먹어요. 이거 되게 도력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품을 먹는 장면 씬으로 감독님이 어떻게 변주하시나, 그 중에 앞권은 포뇨입니다. 인스턴트들 어떠리. 먹으면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포뇨는 여러 가지 의미로 변곡점이 있는 작품인데, 그 다음 작품이 바람이 분다입니다. 약간 또 이상주의자 얘기고, 그 주인공 거의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술도 한잔 안 하고 담배 피잖아요. 먹는 장면이 빠졌다는 거는 감독님한테 문제의식이 당신이 추구하는 이상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고, 먹는 장면, 싸는 장면, 청소하는 장면이 많다는 거는 그 이상과 가치가 감독님의 어떤 에너지 활력, 세계가 이렇게 좀 안정된 건데, 당신이 추구하는 꿈을, 이상을 그 자체로 분석하실 때는 영화에서 먹는 장면, 자는 장면, 아까 그 지로 있지 않습니까? 10번 앉아, 안 먹어, 뽀뽀 한 번 해? 무슨 그런 금욕적인 부부가 다 있나 몰라요. 그것 거의 러브 스토리 하나 쓰신 건데, 그것도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저에게 일상은 꿈을 계속 꾸게 하는 거고, 내가 어디서 누구랑 뭘 먹고 있는 존재를 잃지 않게 하는 감각을 놓치면 우리는 무기력에 또 그 늪에 확 빠지기 때문에, 무기력할 때일수록 자기가 밥을 해먹고 빨래를 하고, 빨래도 중요하죠. 이제 이 책이 표지 디자인이 왔을 때
올토다. 빨래가 있니? 이 디자인은 제가 뵙지를 못했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빨래는 순환하는 거잖아요. 더러워졌어. 빨고 입을 거야. 다시 더러워질 거야. 꿈을 꿀 거야. 더러워지겠지. 잘 안 될 거야. 다시 시작할 거야.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메이나 사츠키를 이렇게 엄마가 죽을까봐 너무 무서워하는 자매 옆에서 할머니가 빨래를 개자. 이거는 진짜 겁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더라도 괜찮아. 이런 거니까 엄청나게 파워 있는 장면이죠. 일상은 우리가 무한하게 돌아와야 되는 제 귀한 자리다. 네, 정말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예. 그 빨래하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그렇게 인스턴트도 거부감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뭐 쓰레기에 대해서도 정말 네. 거부감이 없이 뭐 쓰레기가 사랑의 큐피트 역할도 하고 오모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도 신기했는데 그 지구의 멸망이 전혀 두렵지도 않다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구의 멸망이 두렵지 않는 걸 떠나서 되게 걱정되고 네. 지구가 항상 걱정되고 그렇긴 한데 네, 지금 네, 걱정이 됩니다. 네, 혹시 선생님 그 부분 어떻게 감독님이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자기 작품을 쓰십니다. 자기 작품을 하는데 그 첫 작품이 나우시카고 원래 만화를 그릴 생각이 없으셨는데 당시 분위기가 원작 만화가 없으면은 만화 영화로 만드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리고 싶은데 좋아 그럼 일단 만화책부터 쓰자 해가지고 그게 10년이 걸렸죠. 근데 시작이 언제냐면은 80년대 중반입니다. 첫 작품 84년인가인데요. 그때가 일본이 고도 성장기 정점을 탁 찍을 때예요. 그러니까 꽃밭밖에 안 보이던 때에 감독님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뭔 이 찬물 끼얹는 거냐인데 감독님 입장에서 84년부터 지금까지 지구 망한 얘기만 그린 건데 아직 다 봐 안 망했잖아. 지금 25년이야. 아직 지구가 안 망했어. 8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우시카를 생각하면은 지구가 멀리서 망하고 있어요. 망해도 할 일이 있어요. 지금 망하는 순간에도 내가 뭐 해야 돼요. 할 일이 많아요. 멸망 앞에서도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뭘 하고 싶냐고. 그런 질문과 함께 매 순간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나우시카 만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좋게 끝난 것 같기도 합니다만 감독님이 정말 그리고 싶은 건 삶을 계속된다. 이 전체 11편의 영화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살아라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살아라. 그게 나이브 해가지고 마지막 작품도 살아라여서 그 일본의 관객들이 꼰대 나셨다고. 아직도 이 얘기 하냐고. 지구가 지금 썩어 문드러지는데 정신 못 차리잖아요. 이런 비난 너무 많이 받으셨고 그랬는데 뭐 살아는데 내가 뭘 하며 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놓치지 않는다면은 멸망이라는 거는 조건 속에서 지금은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되게 좋죠. 해도 지구가 망할 거 아닙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건 기본 조건이에요. 우리 다 죽을 텐데. 뭐해 그럼 책을 왜 읽고. 그런데 그런 누구에게나 끝이 있고 그거를 어떤 질문과 함께 어떤 꿈과 함께 가져갈까는 중요하다. 그런데 해도 될까요? 이 꿈이라고 해서 다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꿈도 있거든요. 요기를 푼 것이 10번째 작품, 11번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꾸면 다 면죄부를 받냐고.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꾸는 꿈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에 대한 위험함, 반성을 아무리 해도 이 시대의 조류에 딸려가가지고 그 꿈 때문에 어떤 인과를 일으키게 되는 무서운 책임감, 그걸 풀어보려고 한 작품이 10번째 작품이고 그 작품 바람이 분다에서는 그냥 비행기를 그리고 싶었던 엔지니어인데 자기가 모르게 말려 들어가서 그 비행기 탄 사람, 비행기가 무기를 싣고 가는 이 인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대단히 뭐 정직하다면 정직하달까? 당신이 꾸는 꿈에 대해서 인과를 보려고 애쓰는 작품이죠. 그 작품도 욕을 정말 많이 드셨죠.
네, 왜냐면은 전쟁을 찬미하는 거냐? 그냥 그 작품이 음악이 너무 좋아요. 이게 그래서 그 만화 영화인데 참 제가 배울 게 너무 많구나 생각을 드는데 그러니까 책은 저도 소설 너무 읽고 되게 공감각적이야 나는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만화는 이 기본 콘티가 있고 대사 차원이 있고 사운드라고 그냥 소리 있지 않습니까? 잡음. 그다음에 캐릭터 짜글짜글 서사. 그다음에 전체 그 주제곡. 근데 이게 메인 테마가 좀 문제가 돼요. 너무 왠지 좋은 일 같은 느낌을 준다 이거죠. 내용은 그 꿈이 틀렸다고 말하는데 그림체가 너무 아름답고 음악이 끝에 너무 좋아서 이거를 좋다는 거야 옳다는 거야 하는. 근데 그 모든 모순을 감독이 떠안고 영화가 이제 거기서 끝났는데요. 자기가 뭘 하고 살지를 생각하는 거, 쌀을 씻으면서 빨래를 겸사하는 게 중요한데 그 뭘 하고 산다는 고민만으로 그 고민의 무게는 깊다. 11번째 작품이 이제 처음으로 소년이 주인공입니다. 전체 10번 작품 중에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는데요. 마지막 작품이 앞에 10개를 압도적으로 무시한 새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인공이 바뀌고 주제가 바뀌고 읽는다는 모티프 감독님이 좋아 안 하세요. 좋아 안 한다면 그런데요. 그 감독님이 그리는 주인공들의 집에 책은 많지만 읽는 자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청소하는 애가 주인공이지. 근데 마지막 작품은 책과 친구가 되라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고 그 외가리가 책의 화신처럼 나옵니다. 외가리가 책장의 마크죠. 책장 장식위에서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외가리가 있는 그 책장이 책의 아버지가 있는 도서관이었고 감독님이 마지막 작품에 왜 책의 이미지를 저렇게 강하게 쓰시는지는 연구해보고 싶으시죠? 그러면 다음 작품을 나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전체를 이렇게 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마지막 작품에 그 주인공이 책을 읽자도 중요한데 자해하는 주인공입니다. 자기 머리를 돌로 깨는 중이죠. 엄청난 자기 부정을 해요. 아니 10번째 작품에 그 지로는 나물 전범이에요. 전범. 2차 세계대전 전범인데도 자기 머리 돌로 안 깨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돌로 깨가지고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부모가 너 맞았구나 이렇게 돼. 그래서 친구를 모함하죠. 정말 나쁜 놈 아닙니까? 방법이 너무 비겁하고 뭐야 얘. 최악의 빌런이 출연했죠. 남자의 얼굴로. 악당 중에 악당이 정말 방법도 치밀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학교 가가지고 돈 자랑하잖아요. 최악의 아버지, 진짜 나쁜 주인공 그렸어요. 그 이전에 10편에 그렇게 나쁜 부모는 없어요. 아니 생가치로 아빠도 그 외상을 한 거지. 본인 배를 채웠지. 부잣집 곳간에 가가지고. 근데 이거는 남을 괴롭히는 주인공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꿈에 대해서 반성이 되게 많이 올라온 작품이고 그게 82세 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있지만 꿈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본다는 것이 감독님한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을 좀 많이 궁금해 주십시오. 하시기도 하고 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 팬들이 또 워낙 많으시니까 질문을 좀 빨리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그 붉은 집 제가 30대 때 봤다면 이제 지금 50대인데 이번에 선생님 책을 읽으려고 다시 보니까 이 체가 바뀌었거든요. 키키로. 그리고 이제 영화를 봐도 이게 또 다르게 보였고 근데 선생님 책에서 소망에 대한 자기 철학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이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걸 하면서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런 소망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미야자키 하야오를 이렇게 집어내셨는데 그럼 이 글을 재해석한 선민 선생님은 소망에 대한 자기 철학은 뭘까? 지금 요새 이번 주 무기력 주간이어가지고 그 소망에 대한 급격한 회의가 찾아와서 이 책이 저한테 많은 길을 열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주가 허락한다면 글을 쓰고 싶습니다. 글을 쓰면 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요. 아니 북토크가 있잖아요.
이 핑계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쓰는 건 너무 좋은 일인가 봐. 이게 저의 소망이고, 쓰는 사람들이 만나는 건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그거 되게 귀한 걸 것 같아. 그게 이제 저의 소망입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 그 과정이 어때야 될지는 이제 탐구를 하고 있고 탐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진짜로 그 감독님 퇴근하신 길에 우산 들고 딱 서 있고 싶네요. 작업을 방해하고 싶은 제가 뭐라고. 작업을 방해하면 안 되고 지나가시는 거 한 번만 보고 싶다. 한 번 보고 싶다. 그런데요. 그건 뭐냐면 감독님도 손으로 그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해하고 쓰고 공부하려는 사람들끼리는 만날 수가 있고 각자 문제의식도 다르고 할 수 있는 바도 다르지만 그게 우리를 연결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 주는 너무 낭만적이지가 않고 현실적으로 하자. 북토크도 해보자. 그리고 선생님이 읽어주셨네요. 그런 게 좋은 일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감독님처럼 매일 한 줄이라도 이렇게 글을 쓰고 싶다가 빨리 하면서 붉은 돼지도 중요하죠. 붉은 돼지. 붉은 돼지는 머리가 두부가 된 사람들을 그리고 싶다입니다. 두부가 되어 계시죠? 금요일에 금성 하시고 오시고 또 세미나 밤에 있으면 머리가 두부가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정리하고 뭐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그거야 저게 저거야 과로 하셔가지고 두부가 된 사람들에게 바치는 헌정이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당신의 두부짓이 우리를 웃게 하네. 그러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두부가 될 때 그게 누구를 웃길 수 있는 일이면 더 좋지. 두부가 되지 말자가 아니라 그런 메시지로 그 영화는 이제 끝에 치고받고 이렇게 웃기면서 끝나네요. 그 전체적으로 비전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떤 꿈을 꾸는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거 되게 귀하다. 남을 웃길 수 있으면 왔다지. 그러니까 감독님이 웃긴 영화 만드시지 않습니까? 꿈이 있어야, 그러니까 비전이 있어야 그 주변과 관계가 밀도가 생긴다고 네.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또 이제 이 북토크 하시면서 또 나쁜 꿈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 비전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것인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 질문을 품고 기다리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야 되죠? 자,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딱 받으면 제가 이렇게 이제 감독님의 영화 포스터 있지 않습니까? 포스터 이렇게 이제 이 책을 쓸 때 출력을 해가지고 마루에 이렇게 깔아놓고 질문을 보고 한 장품씩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렇게 이제 중얼중얼 하는 걸 저희 애들이 보고 드디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도 모자라서 드디어 그랬는데 자, 비전을 어떻게 찾는가로 질문을 들어가 보면은 나우시카 1번 비전은 그냥 남이 준다. 세계를 구해. 남의 비전 받아가도 된다. 자, 2번 라퓨타. 내 비전은 이건데 더 절박해 보이는 애가 있어요. 그 약간 돕다가 내 거도 할까? 내 비전이 없지 않지만 이거 먼저 풀고 저거 먼저 푸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전은 누구의 것이든 무엇이든 괜찮아요. 자, 3번째 작품이 키키네요. 키키는 비전을 찾는 방법이 나오네. 일단 물어본다. 우르슬라한테 어쩜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쩔까 이런 걸 묻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비전을 이제 훌륭한 마녀가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도시에 왔더니 쳐주질 않네. 마녀가 뭔데? 주민등록증도 없으면서. 부모 어디 계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빗자루 갖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 안 돼. 별로 전화도 오는 데도 없어. 해도 뭐 이게 뭐냐면은 빗자루 갖고 선물을 날랐는데 배달한 선물이 찬밥 취급 당해요. 별로 귀하게 대접을 못 받아. 그리고 배달을 할라 치면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일을 내가 하늘을 날아서 그러니까 이제 점점 무기력에 빠지죠. 그런데 이렇게 밥하다 하면 또 괜찮아 이런 게 오고 근데 거기서 조금만 시야를 넓혀 보면은
내가 지금 내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서서히 찾아진답니다. 그게 너 넘어졌어? 이게 제가 같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비전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고 다 받고 시작하고 좋으니까 해보고죠. 거기서 거창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작품. 그 다음에 끝까지도 뭐 그렇게 대단한 비전이 필요할까? 책 읽고 싶다는 것만으로도 당신 충분하다. 친구가 필요하다네? 그러면 옆에서 좀 놀지 뭐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놀아야 되겠어. 그거를 절대화하지 않는. 그래서 비전은 주의를 잘 일단 얻어 걸린 거를 가져가도 돼. 그 다음에 보면 또 뭐 짜잘한 거 많아. 그리고 하다 보면 꽤 도움이 되면 더 좋지. 그래서 소피 같은 경우도 할머니 됐지 않습니까? 자기 저주 풀기 바쁜데 그러니까 할머니 되는 거 괜찮아. 비전은 둘째치고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비전도 얻어 걸려도 되고 저주도 얻어 걸려도 돼요. 다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왜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런 물음이 우리를 무기력에 빠뜨리죠. 그게 키키가 초반에 내가 마녀가 돼야 되는데 뭐지 이게? 마녀가 안 돼도 되죠. 날고 배달해도 돼요. 근데 이제 되게 그래서 주인공을 소박하게 처음이 거창해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걸까요? 네네네. 당신은 남의 꿈을 꿔도 됩니다. 네, 뭐 어떻습니까? 꿈이 많은데 빨래만 잘해도 좋다. 정말 대단한 만화 영화라고 생각해요. 가장 소박한 데에서 남의 꿈 대신 꾸는 게 뭐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해. 나 때문에 걔가 좀 웃었잖아. 뭘 더 해? 이런 것도 참 좋고요. 소박함의 진실이랄까? 326회 밑에서 5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청소는 변화무쌍한 우주 안에서 관계의 편중을 해석하고 교정하는 일이다. 무질서로 돌아가는 만물의 이치를 계속 보면서 사는 자리에 리듬을 계속 부여하는 노력이다. 저는 청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단 이 표현에 너무 처음 접하니까 전 청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막 해석을 듣고서 너무 일단 놀래 자빠졌어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 저의 가장 큰 테마가 밥하고 청소하기의 인류학자가 되고 싶다입니다. 그러면 저희 애들이 좀 하시라고 얘기했죠. 그거를 학을 하지 말고 그냥 밥을 하고 청소를 하시라고 하시겠죠. 되게 자기 검열 걸리는 문장이네요 지금.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청소하기를 제가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게 깊이 생각했다는 거는. 그런데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거대한 그림자 노동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책만 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이놈의 집구석 이런 것도 있고 절에 가서 명상만 하고 싶다. 그런데 왜 이렇게 먹어야 되냐? 싸기도 이러시죠? 저가만 그런가요? 화장실도 가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놈의 장 이거? 막 이런데 되게 목적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저의 이상에 방해되는 것들을 싹 치워버리고 싶어라고 제가 평소에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서 억지로 생각하는 중이고요. 그런데 그거에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생각을 하게 된 작품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입니다. 주인공이 청소부네. 그런데 작품 끝에 그 집은 마지막은 좀 싼박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움직이는 성이 단정해지기 직전까지 엔딩 크레딧 직전까지는 청소부가 나옵니다. 조금 청소하는데 그 집이 계속 망가져가는 과정이에요. 좋죠. 청소를 한다는 거는 망가지는 거를 보고 가는 일이죠. 그러시죠? 돌아서면 뭐 있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요. 진짜 세상이 신비롭다는 걸 그런 데서 느끼시죠? 방금 닦고 나왔는데 이게 뭔 일이지? 만물이 변한다. 모든 게 썩어 없어지고 있다. 가만히 있는 건 하나도 없구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청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그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결벽주의자가 아니라 더럽다는 거를 되게 경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일이 잘 안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는 사람이 청소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석을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닌데 저도 저희 집이 청소가 안 될 때 정말로 제가 뭐에 빠져 있을 때죠.
근데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걸 보면 청소를 안 하는 집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쓰레기 원룸. 그게 이건 제가 되게 외람된 분석인데요.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청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청소가 안 되는 것은 아닌가? 근데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추구가 안 되니까 그 조급함 때문에 못 견뎌서 그냥 주변을 못 보고 나버리는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청소를 못하는 거는 이상이 높은 시대고 뭐가 잘 안 된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저는 힘듭니다. 그 쌀을 씻으면서 뭐야 이거 뭐 이러면서고 그런 이상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꿈을 계속 꿀 수 있기 위해서도 청소라는 모티프가 중요하다는 거를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배웁니다. 청소할까요? 가오나 씨가 이렇게 좀 인기가 많이 있었던 거는 진짜 우리랑 진짜 많이 닮아서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관계 맺기를 하는 방법에서 우리랑 많이 닮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좀 애정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 좀 되게 서투르고 과격하고 네, 이분이 네. 좋죠. 그러시는데 그렇게 관계 맺는 캐릭터가 잘 없었지 않나 싶어서 그 가오나 씨의 관계 맺기와 우리의 관계 맺는 그런 현장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아니고 센가치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작품에는 미야자키 하야오도 개인적으로 포부가 있습니다. 토토로를 능가하는 봉제 인형을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이 있으셔가지고 요거 아니고 시도한 게 포뇨예요. 그런데 이 신을 요거 만들어가지고 지브리에는 그 굿즈 부가 생겨가지고 이게 저작권 엄청나게 제가 여기 뭐 하나 책에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팔리기도 잘 팔리고. 근데 이제 지브리 홈페이지 보면 연락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나한테 아무것도 보내지 마라. 나중에 제가 감독님 제가 그때 보낸 거에 거기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 공통의 상상력을 쓰기 때문에 영향받은 건 너무 많고 하나하나 건수 돈 걸리면 지금 그 지브리 망하고 그러니까 나 이렇게 돼 있어서 진짜 연락 못 드렸고요. 하여튼 연락 금지예요. 따로 연락 금지, 파일 금지, 뭐 보내지 마,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거 말고 본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한 거,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좋아하니까 포뇨 같은 거 한번 만들고 안 됐고. 근데 얘는 중간에 전혀 의도하지 않고 작품의 그 러닝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순서는 뭐냐면 이렇게 치히로가 또 뭐 해가지고 뭐 유바바한테 잘 보여서 일을 끝내야 되는데 그 스즈키 도시오랑 프로에서 언제 유바바 만나러 가냐고 지금 또 밥 먹고 얘기하고 또 뭐 하고 언제 끝나냐고 지금. 그리고 지브리가 인건비를 엄청 주거든요. 돈 떨어지기 직전이니까 빨리 끝내자 해서 빨리 끝낼 것 같아 이러네요. 그래서 이거 진짜 순식간에 그리셨대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영화 다 만들어진 다음에 스즈키 도시오가 광고 문구를 만들 때 그 치히로랑 얘랑 세트로 만드는 걸 미야자키 하야 보고 그러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얘가 주인공이 아닌데 뭐 한 거야 이랬더니 얘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가 얘가? 본인이 전혀 몰랐다고. 놀랍죠. 그런데 이제 압도되시는 거예요. 내가 뭘 끄집어낸 건가. 이거는 완전히 예상 밖 캐릭터인데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는가라는 이 공명은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가 우리를 막 흡입하잖아. 이거 완전히 그 시대의 어떤 욕구나 뭐 감정의 코드를 탁 친 거죠. 근데 요거를 친 거랑 다른 이유인데 거의 키키급이잖아요. 검은 걸 둘렀네. 그렇게 되고. 근데 이거는 뭘 하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분석은 얘가 이렇게 엄청나게 폭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입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해요? 먹으면 뭘 못한다? 말을 못한다는 건 앞에 뭐가 없다? 듣는 자가 없는 거고. 그 핵심 모티프는 본인이 의도는 안 했어. 하여튼 뭐가 이렇게 이상한 애가 있고 사건이 끌어가면 좋겠다는 직관으로 했는데 이게 힌트를 인 거는 이제 먹는다는 것 자체가 폭식을 한다는 자체가 말을 계속 못하는 거잖아요. 앞에 아무도 없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이건 의도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이 주인공인 치히로가 그 경단을 넣어가지고 토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었던 걸 다 뱉어냈기 때문에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라도 하고 어라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의 그 모티프를 풀어보면은 관계가 없잖아요. 이것도 재밌는데 본인 스스로는 할 수가 없네. 이것도 남이 해줘야 돼요. 남이 경단을 넣어주든지 굶기든지. 이제 요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관계가 없다고 해서 관계를 만들 거야. 이것도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여러 가지로 가오나 씨가 뭐를 많이 하려고 했죠. 뭐 자기한테 그 호의를 준 애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쌓여가지고 가오나 씨도 경단을 얻어먹지만 본인이 한계 있고 그리고 가오나 씨의 최대의 발버둥거림은 어쨌든 누가 나를 볼까 싶어서 어슬렁거린 거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징하는 바는 말 못하다의 비유였던 것 같다고 감독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의 비유를 복식으로 가져왔다. 그러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얘는 많이 먹는 애고 안 먹는 애가 있습니다. 그게 하쿠입니다. 잘 보면 그 주먹밥 2개 갖고 본인은 안 먹고 줘서 착한 씬 같지만 하쿠도 굶는다고 할 수 있어서 굶는 거는 뭐냐면 굶는 것도 그런데 관계가 없는 비유로 이렇게 이제 굶으면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이 이제 유바바가 한 말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먹는 모티프를 또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굶는다 폭식겁식. 네, 말하려면 그러니까 결론은 적당히 먹고 적당히 말하자지. 그러니까 안 먹고 많이 먹고 둘은 안 되고 그런 계열 보면은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의 이 처음 장면이 애가 그 자동차 뒷좌석에 있습니다. 과자 부스러기 막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엄마가 사주는 거 먹고 뭐 이런 거 이제 먹는데 그런데 점점 주는 거 먹죠. 하쿠가 주고 린 언니가 주고 그 다음에 경단 받아서 남 주고 그래서 잘 먹는 애가 되어가고 있고 하쿠도 가오나 씨도 결국은 잘 먹게 되고요. 네, 적당히 먹자입니다. 최애가 이제 모노노케 히메를 좋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듣고 싶어요. 왜 전율이 지금 제가 일까요? 네, 뭐, 왜 흥미로우셨습니까? 왜 좋아하십니까? 그 영화요? 네. 그 아시타카가 네. 있고 그리고 산이 있고 네. 그리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인간을 에보시. 중심으로 보는 에보시 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자연과 인간이 이제 좀 대립한다고 네, 네. 보는데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작품 전체는 감독님이 말하는 주제의식은 모든 것을 맑은 눈으로 바라보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출발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아니 맑은 눈으로 바라보자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됐을까가 엄청나게 비약인데 한번 그게 근데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를 그냥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이건 토토로 다음에 나온 거예요. 토토를 그렸더니 사람들이 착해 빠져가지고 저런 착한 자연을 그려서 향수에 빠지게 아니야 엄마가 준다니까. 감독님이 아니 일이 또 이렇게 돼가네. 애들 동화가 아니고 자연은 되게 냉정하고 신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그 와중에 인간은 아무리 어린 4-5살짜리도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빌지만 보장 뭐 이런 방식으로 되게 아주 엄청난 세계관을 담았는데 토토로가 좋아요. 뭐 봉제 인형을 껴안으면 오늘 밤 잠이 잘 와요. 아니 이 일이 왜 그렇게 풀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연의 무시무시함, 존재한다는 거에 아찔아찔함. 그러나 그 모든 걸 맑은 눈으로 바라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하는 해, 내가 가한 죄, 다 순결한 자는 없죠. 아시타카가 걔 착한 애인데 지나가다가 재앙신이 와서 이제 팔이 물려요. 그런데 너무 본인이 억울해하는 장면이 이렇게 본인도 화가 나서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시타카는 남을 죽여요. 원하지 않았는데 이 팔이 혼자 분노에 빠져가지고 지나가는 마을에 어떤 병사를
그 활로 쏴버려가지고 죽이죠. 목도 날려버리고 이 초반장 순결한 애가 아니죠. 그런데도 내가 저지른 인과 이 존재 조건에 우리가 죄짓고 벌받고 그 다음에 조금 구원받고 덕본다라는 거를 냉철하게 설명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타카라는 주인공을 그리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게 이제 산이라고 하는 모노노케 힘의 원령공주, 그래서 인간도 짐승도 아닌 그 주인공이 이렇게 동물과 교감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부각이 됐어요.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도 영화 차원에서도. 그런데 미야자키 하야오한테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아시타카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을 전면화할 수 없는 그러니까 순결하게 보자가 이렇게 객관적이 되자라든지 면죄부를 주자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죄의 사슬에 본인이 얽매여 들어가는 얘기를 쓰다 보니 이쪽에 양쪽에 강렬한 악마들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보시처럼 철이 있어야 살아. 일단 살고 보면 우리가 철을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원령공주처럼 자연도 이렇게 해야 살아. 이 둘 다 똑같죠. 그래서 에보시랑, 그러니까 인간 마을을 대표하는 에보시랑 자연을 대표하는 원령공주는 쌍생은 같아요. 우리가 이래야 살아는 걸 놓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려면 네가 죽여 이런 거고. 이걸 강렬하게 설정하고 중간에 아시타카가 양쪽한테 뺨을 맞고 뭐 칼을 맞고 그러는 와중에 자기 비전 없네요, 아시타카는. 근데 타인의 비전이 갖는 그 악마성을 보고 자기 비전을 탐구하기보다 나는 둘 중에 하나를 그냥 당분간 같이 하지 뭐 이러서 끝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캐릭터가 가진 뭐 당한다는 포지션이 좀 약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주인공은 미야자키 하야오한테는 주인공은 아시타카인 것 같습니다. 소녀 주인공이 강하게 전개되는 것 같은데 그 소년이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숲이 파괴됐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그 숲이 아닙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아시타카가 대표하는 게 일본의 조몬 문화, 그 아주 그러니까 공생적이고 수렵 채집하면서 자연이랑 관계를 깊이 고민했던 그 문화가 그 다음 야유의 문화, 농경 문화에 쓸려가는 과정을 또 역사적으로 담으려고도 했는데, 그거 그릴 때 그 애니메이터들한테 그 키키가 왜 머리가 짧을까요?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이거 언제 다 그려요? 그러면 죽겠다는 얘기지, 애니메이터들이. 죽이라는 얘기지.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시타카 이제 말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 장신구를 좀 닮으면 어떠냐는 거 시대 고정. 죽겠다는 얘기지. 몸도 움직이고 칼도 떨어. 그런데 그런 거를 이렇게 되게 현실적인 주인공, 조건을 살아내는 이 안목, 그런 걸 그리려고 하셨는데 이것도 선생님께 어떻게 들리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들으면서 되게 갑자기 인상 깊었던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 자연의 잔인함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본 그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 중에 저는 원령공주가 되게 그런 인간이 죽고 이런 거에 잔혹감을 되게 잘 보셨다고, 제일 잔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타카가 팔을 썼는데 이제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잘렸을 때 근육이랑 뼈를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 갑자기 최애가 됐는데, 갑자기 그걸 되게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그걸 미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현실적으로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한 가장 잔인한 장면은 그 바람이 분다에 자기가 그린 비행기, 그러니까 비행기를 성공을 해요. 너무나 가볍고 날렵한 비행기를 완성을 해. 그거를 그려가지고 그 비행사가 좋았다고, 비행사가 이렇게 이제 그 주인공한테 정말 잘 만들었다고. 그 다음 장면이 화염이에요.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거를 그렸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 상해를 그리는 거 당연히 다 그리실 수 있고 뭐든 못 그리겠습니까? 낮이고 밤이고 그림만 그리시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네 덕분에 멋지게 하늘을 날아봤어라는 장면이 내 덕분에 바로 죽는다는 거를 감당하는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것이 그 되게 감독님한테 자해 같기도 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주 되게 잔인하게 당신한테 가져가시고 그거는 어떤 감독님한테 엄격함이 있는 거죠. 그건 저는 매우 잔인하게 그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너무 잔인했어요. 아니 감독님이 그러니까 그 인가를 내가 감당한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그림이 또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게 아니 왜 저는 그걸 예쁘다고 느낄까요? 그건 이제 그 관객과의 공명의 또 수준이 있고 그 돌아가셔서 우리 오늘 뭐 각자 자기 전에 한번 들어볼까요? 각자 이렇게 그 마지막 장면 엄마 그 때레릉 때레릉 해요. 그 하여튼 사운드 하여튼 이상하게 하여튼 독특하게 쓰셨어요. 그런 부분도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묘사된 것도 잔인하고 그리고 좋은 포인트죠. 그렇게 그 작품을 다시 보고 싶네요. 진짜 잔인한 거 어디 계신 거야? 어디가 과학적이신 거야? 막 이러시면서. 키키에서 네.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그 빵집 아줌마가 네. 묵집밥 빵집. 저렇게 착할 리가 없는데 언젠가 키키한테 마지막에 이제 좀 사기꾼 같은 짓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빵집 아줌마가 너무 착해서 그 키키가 너무 빨리 안착하고 이렇게 독립에 성공한 거예요. 세상의 쓴맛을 보고. 네, 보통 영화들은 근데 이제 빵집 아줌마가 뭔가 키키한테 위험을 가하고 약간 안 좋은 상황은 좀 나온 다음에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가출 영화나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빵집 아줌마를 너무 선하게만 그리신 거 아닐까? 약간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빵집 아줌마, 그러니까 만화 영화에서 이렇게 계열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자 여자 찍고 표를 쫙 그려가지고 나이 순, 직업 순, 뭐 같이 사는 거리 순 쫙 계획하는데 빵집 아줌마 어디 속하냐? 빵집 아줌마가 임산부가 그려지는 것은 마지막 작품이랄까요? 마지막 작품의 계모가 아이를 품고 있네요. 아니 지금 복귀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애를 낳거나 품는 거는 포뇨의 그란맘마레가 있네요. 그러니까 작품을 볼 때 제가 이렇게 책을 준비하면서 좋았던 거는 여러 작품에서 비슷한 씬을 어떻게 쓰시는가, 빨래는 누가 개는가, 그 다음에 임신은 누가 했고 빵은 누가 굽는가 이런 방식으로 계열화시켜 봤을 때 비슷한 패턴을 쓰십니다. 이거에 더 들어가면 색도 있더라고요. 색. 그런 계열에서 보면은 특히 착하신 거는 아니고요. 낳고 기르는 존재라는 점에서 할머니 계열이네요. 낳고 기르는 존재. 그런데 미야자키 하야오에게 모성이라는 거는 낳고 끝입니다. 그 엄마가 또 바빠요. 막 이런 계열로 보면 이 빵집 아줌마가 집을 이제 무상으로 렌트는 해주시는데 뭐 일을 해 이렇기도 하고 되게 격려는 많이 해주시지만 뭐 보호자랄까요? 라고 보는 키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강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지금 주신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하면은 이 작품은 키키가 자기 문제가 너무 큰 작품입니다. 자기 문제가 안 크고 남 문제가 큰 작품이 있잖아요. 그게 소피 뭐 이럴 수도 있고 자기 문제가 안 큰 거는 주인공들 안에서도 뭐 열심히 하는데 남 때문에 열심히 하는 애랑 자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 계열로 봤을 때 마지막 주인공은 자기 때문에 힘든 거고 그 다음에 라퓨타의 그 파즈는 남 때문에 힘든 거고 근데 키키는 자기 때문에 힘든 거죠. 요런 주인공이 셀 때는 외부 요인을 좀 적게 가져가지 않을까요? 외부도 나쁜 놈이 있으면 그거는 거기 바쁘게 되니까요. 지금 키키는 도대체 여기 키키의 가장 그 미야자키 하야 그리시면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요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많은데요. 내가 여기 왜 여기 와 있지 갑자기? 그거가 주는 문제를 푸는 것이 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착한 사람도 그리고 사실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 거기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착하거나 그렇게 나쁜 캐릭터가 많이 없는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근데 라퓨타는 진짜 나쁘다라고 설정되는 뭐 지구를 파괴하는 뭐 못된 놈 이렇게 그려지기는 하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네요. 글 쓰실 때
여러 꼭지가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거 작품 먼저 쓰셨는지 아니면 순서대로 쓰셨는지. 요거는 왕복운동, 모든 글이 왕복운동을 여러 번 하시죠.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기초공사 단계에서 작품을 출간한 순서대로 제가 요런 생각해야지, 요런 거 재밌고다라는 노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걸로는 글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목차를 설계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게 도달했지만 인물 사건 배경 소설 구성의 3요소 그거를 가지고 써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교정을 볼 때는 그러니까 순서대로 갔어요. 그런데 분량도 맞춰야 되잖아요. 분량이 안 맞춰지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고생을 한 것이 키키, 그 다음에 그 바람이 분답니다. 그 다음에 11번이 이제 완전히 예외인데 이거는 가장 따끈따끈할 때 봐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재밌고 이랬는데요. 저한테는 순서대로 썼지만 이게 감독님한테 무슨 발전 궤적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나 먼저 들어갈 수 있었고, 그런데 순서를 만들어도 내용을 못 채워서 고생한 챕터가 이제 있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와 일상의 애니미즘, 오선민 지음, 북드라마 출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책이니까 주변에 많이 네. 추천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